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주가를 보게 되면요. STX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오늘 반등은 주긴 할 겁니다. 16,100원까지 주가가 빠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오늘 유상증자 가격의 최종 가격이 결정이 나잖아요. 자, 이들의 의도는 머큐리의 의도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 이걸 바로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과거에도 이때 영상을 찍어드렸죠. 자, 이런 정지 구간에서는 반드시 뭐다? 예, 이날은 팔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SX와 SX 그린 로지스에 대한 1.1조 원에 대한 법칙을 분명히 따랐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16,670원인데 러프하게 잡아서 한 16,000원대를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오르긴 할 겁니다. 16,650원인데 왜 그럴까요? 오후에 오르겠죠. 이들의 의도는 오늘 종가를 최대한 맞춰놓는 건데 제가 영상에서 2만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러프하게 잡으면 얼마죠?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서 유상증자의 가격을 맞아요. 지키기 위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7360이고 1860원이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2만원을 잡은다고 한다면 2배 이상 가까이 상승을 줬죠. 그러면 60%. 자, 미니멈과 맥시멈의 주가가 남아있죠. 자, 미니멈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맥시멈은 6212라고 한다면 12,000원. 그죠? 다음 7360이라는 주가 중에서 12,000원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종가 기준을 따랐을 때는 2만원이라는 가격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자, 이게 2배가량의 함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맞아요. 이 룰을 어겨버리는 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년 동안의 데이터는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요. 인적 분할을 할 때 금리안과 그리고 에코프로 이 둘을 따랐다고 했죠. 단단하게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고. 그쵸? 자, 그러면 혹시나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어떤 광물 채굴권을 얻어서 7조 원이라는 이런 멘트를 보고 여러분들 사신 적이 있나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방법론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SX와 뭐죠? 대우인터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한번 볼까요? 이 둘의 주가는 상당히 미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게 되면 이 종목을 보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의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대표이사, STX의 대표이사는 분명 어떠한 룰을 따랐다고 하죠? 야, 오늘 분명 오를 겁니다. 종가에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룰을 따랐다고 했죠? 맞아요. STX와 대우인터의 닮은 점을 따랐다. 자, 대우기업도 망했죠? SX 망했죠. 자, 망했다. 자, SX는 지금 리튬 광물권을 채굴한다고 했는데 이 대우인터는 사실 이제 포스코인터로 사명을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분할 상장을 통해서 포스코 기업이 주가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죠. 이 기업도 역시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닮은 점 분할 상장이다라는 거고 3번은요. 광물 채굴권도 물론 이제 에코프로와 어떤 금량에 대한 리튬을 보고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포스코 인터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그 2차 전지죠. 자, 전기차.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 되는 리비안의 맞아요. 40분의 1 정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맞아요. 광물 채굴권에 대한 것도 따랐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X와 대우인터. 과거에 그 미생에 나오는 그 장그래가 근무하는 그 서울역에 있는 그 건물 있죠? 그 회사가 상사 기업이에요.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둘은 뭐다? 상사 기업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리튬과 그다음 뭐죠? 니켈을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나와 있죠. 얘네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트릴리고라고 하는 어떤 뭐 아마존과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광물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어떤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추종을 했고 어떤 흐름을 똑같이 했다. 자, 포스코 기업도 결국은 분할 상장을 통해서 올랐지만 사실 보게 되면 사명만 바꾼 거죠.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공적 자금을 인수하면서. 근데 이 눈과 귀를 가려버리기 위해서 여기 박상준 대표이사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맞아. 여의도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4,000원이었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죠. 다만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는 기존의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도 반드시 이 룰을 따랐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부분이 공통점이냐면요. 여기 4,200원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고 머큐리의 지분 4% 매도는 주가를 단기 급락시켰지만 결국은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 10배의 법칙을 넘어버리죠. 사실 주가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얼마를 갈 거다라고 해서 세일즈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했고요. 10배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규칙에 대해서 어긋나.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10배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세일즈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더 가버리게 돼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만일 못 가게 되면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대표이사는 룰을 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본인의 머큐리의 대주주의 지분을 일부 매도하면서라도 이 거래를 남을 때 주가를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마지막 이 부분의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어차피 아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8.9% 마이너스의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결국은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는 올라서 끝날 거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채를 어떻게 줄이고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머큐리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8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죠? 맞아요. 유상증자를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다면, 즉 얘네들이 어떠한 그 부채를 갚는 용도와 그리고 시설 자금을 통해서 800억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매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머큐리의 지분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올라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시가총액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빠져 있는 종목을 어떻게? 예. 어떻게요? 예.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오후는 분명히 올라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 이 16,710원부터 시작한 가격을 이 종가 기준으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들이 피할까요? 피하지 않죠. 그쵸? 자, 부채를 갚고 비싼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게 바로 머큐리의 대주주지만 뭐 사모펀드죠. 뭐 일부의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싼 값의 기업을 인수하고 비싼 값에 파는 게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일단 뭐 오늘은 뭐 별거 없을 겁니다. 뭐 등락을 좀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후 돼서는 종가는 들어올릴 겁니다. 자, 반등은 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수요일 날부터에 대한 주가 변동폭은 반드시 크게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5일 이제 오늘이죠. 자, 1월 5일 날 신주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신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주가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변동폭 위로 크게 없을 겁니다. 이것만 줄 겁니다. 왜 그래? 그때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의 가격 형성하고 급락과 급등을 반복한 상태에서 분명히 신주가 나오기 전이죠. 이틀 3일 전부터는 좀 폭락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논리를 가지고 항상 이 논리를 따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논리를 가지고 하겠죠. 이 대표이사는 과거에 M&A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 제가 자산운용사 1,000억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한 3번 정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기업을 세일하고 그리고 M&A를 통해서 기업을 상장시켰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볼 줄 알고요.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볼 줄 알고요. 세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광물의 가격도 봐요. 지금 보면 이 9월 1일 날 8월 29일 날 거래 정지하면서 9월 1일이라는 날 주가를 어떻게? 예. 아, 맞습니다. 예. 거래 정지인데 9월 1일 날 거래 정지를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9월 1일부터 빠질 겁니다. 이날. 왜 빠졌을까요? 이날 그 코스닥 인버스 펀드라고 해서 2차전지 모든 업종을 때려버리는 그 개인들의 물량이 크게 작용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피해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13일이면 반등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계산적으로 여기면 반등을 주겠다. 아주 똑똑하죠. 근데도 얘네들은 13일날 어떻게 재상장일이었지만 13일날 상장을 안 시킵니다. 자, 잠시 쉬어갈게요. 나중에 공시를 할게요. 더 있다 상장할게요 라는 말을 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15일로 다시 빨리 할게요 라고 했던 게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폭락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빨리 상장해야겠다. 왜? 이때부터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쵸? 리튬 가격이 폭락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15일로, 13일에서 나중에 어떤 상장할게요 라고 했다가 급작스럽게 15일로 빨리 바꾼 거는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계속 급락을 했었고, 에코프로 인버스 펀드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때는 피해가야 돼. 왜?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세일즈를 했고 이날은 파세요라고 했었는데, 즉 SX의 고점과 SX 그릴로지스 둘의 시총은 1.1조 원까지만 유지라는 걸로 끝낼게요 라는 담합이 돼 있었는데, 그 룰을 어겨버리게 되면 향후에 이 기업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안 믿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상장을 시키죠. 15일 날로. 왜? 리튬 가격이 폭락하다가 하루 이틀 멈춰줬어요. 그래, 이제 상장을 안 하면 여기서 시작해 볼 수 있다. 상장하는 날. 그쵸? 정확한 시나리오도 움직였고,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이 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인버스 펀드의 등장, 리튬 가격의 폭락, 이 두 부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유상증자로 여기서 제가 오른다고 해서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뭡니까? 맞아요.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에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어떤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흑연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 시장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맞아요.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IRA법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 바닥을 찍었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보통 우리가 악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악재도 때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했죠. 자, 왜? 산업의 분위기가 그렇다 한다면, 그죠? 광물의 시세가 좋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수주도 발생됐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의 함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에 대한 리바운딩 게임으로 끝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후는 분명 16,710원부터 여기 부분에서는 종가에 분명히 오후에 끌어올려서 끝낼 것이고, 내일부터에 대한 부분은 분명 변동성 확대하고 1월 5일날까지에 대한 주가 변동폭은 위로 보기보다는 이 박스 내에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텐데, 그 규칙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자료를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따라서 갈 겁니다. 자, 그 자료 하나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일단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SX 그린 유상증자 가격 확정 후 변동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자, 앞으로에 있었던 것 중에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기업 전망 자료에 적어 놨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을 했네요. 자, 그리고 기매수. 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략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요. 여기로 여러분들 SX라고 보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돌아가서 시장과 산업 업종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시장은 왜 봐야 되냐면 어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억제하기 위해서 자,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똑같은 논리인데요.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없죠. 왜? 경기가 침체가 올까 봐. 다만 실업자 수를 감소됐다고 나오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죠. 왜? 경기가 고평가될 수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을 봐야 되는데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이 사이클 범주 내에 SGX나 어떤 광물권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펀드의 등장에 주가 하락, 그리고 광물 시세를 보면서 접근할 수 있었겠죠. 설령 이 부분에서라도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3번은 업종을 보라고 했죠. 이 업종은 뭐냐면요. 세부적으로 뭐 2차전지를 따진다고 하면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또 리튬을 나눈다고 하면 수산리튬, 탄산리튬, 황화리튬.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세가 각각 리튬의 가격들도 달라요. 뭐 황화리튬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뭐 수산리튬 가격은 오르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광물권에 대한 어떠한 리튬을 생산하고 채굴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습관, 탑다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버럼업 방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나 실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보내주시고요. 뭐 사연이 있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수량과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잘 되실 거고요. 어떠한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갈 때요. 이왕이면 정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그지그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생기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고 지금 역시나 과거의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 자료집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제 개인 폰이니까요. SX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주식투자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감사합니다.